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관중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리가 꽉 찬 적이 없어요, 실장님. 진짜? 진짜로. 네. 지금 저희가 한 이래로 가장 많은 청중이 지금 현장에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자, 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 자, 인디코드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15차 인디코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차 인디코드는 해외봉사와 국제개발협력, 누구의 빈곤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로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 사업실장이신 김상우 실장님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코이카 김상우입니다. 이 인디코드라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이제 망설이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그 문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그간에 함께 해오셨던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의 굉장히 존경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같이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지난 20여 년간 몸담았던 이 해외봉사단 사업,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루고, 그리고 또 뭔가 반성과 한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또 여기 전주에 와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북대에서 처음 이제 특강을 시작한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년째 이제 전북대에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간에 이제 제가 사실 뭐 해외봉사에 대한 예찬론자로만 활동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봉사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간에 가졌던 고민들, 그리고 또 일종의 또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진솔하게 나누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강의를 들으신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상 지금 오늘 주제 해외봉사와 국제개발협력, 사실 이 10글자 자체가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심오하다 하면은 한없이 심오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뭔가 이제 고민하시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런 담론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언젠가는 한번 들어봤던, 혹은 언젠가는 계획하고 있는 이 해외 봉사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이런 식으로 펼쳐졌던 이런 히스토리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보를 좀 취득하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로를 고민하시고 앞으로의 이제 비전을 세우실 때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셨으면,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편하게 질문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런 꼭지들이 있으시면은 기록을 해두셨다가 이따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제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열어주셔서 제가 해외봉사와 국제개발협력 다음에 뭔가 부제를 정해야 되는데 부제를 뭘로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무겁게 느껴 누구의 빈곤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이런 주제를 왜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참 지금도 계속 들긴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공대에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혹시 공대생 계세요? 저희 무슨 전공인지 여쭤봐도 돼요? 양자 시스템 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기전자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부 때 그리고 이제 석사 때 했던 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서
그 보드에다가 납땜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빠른 프로세서가 16비트짜리였습니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서 뭔가 간단한 이런 작업을 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사실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흥미도 별로 많이 못 느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계속 이 뭔가 학위를 따서 연구를 해서 어떠한 보람이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그 지하철에 이제 해외봉사단 광고가 난 걸 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라고서 지원을 했는데, 뭐 운이 좋게도 한 번에 덜커덕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이카라는 조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개발협력이라는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개발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그냥 여기 와서 이 네 글자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사실 우연찮게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일을 20년 동안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사실상. 예, 그래서 처음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필리핀에 가면은, 필리핀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유명한 지역 어디가 있습니까? 보라카이, 세부,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야?라고 물어보면은 팔라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팔라완이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라완에 있는 주립대학으로 파견이 돼서 거기에 이제 공과대학에 배치가 돼서 전기전자에 대한 교수요원으로서 이제 2년하고 조금 더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코이카에 이제 일용직으로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제가 했던 일이 해외 봉사단원들이 당시에 이제 지원서를 쓰면 지원서에 대해서 서류 전형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그래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서 이제 상사한테 드리면 그분이 이제 최종 이제 보고를 하는 이런 이제 아르바이트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해외봉사단원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은 국내 훈련을 받고 이제 해외로 출국하게 되는데, 국내 훈련 업무를 이제 맡고 있다가 또 이제 뭔가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자리 잡았던 걸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필리핀에서 생성된 또 다른 자아가 또 역마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탄 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해야 한 일은, 우리 해외봉사단원들이 파견이 되면 현지에서 좀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코디네이터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로서 또 베트남에서 2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해외봉사단은 이제 국내 교육, 현지 교육에 대한 기획, 운영,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사업, 그리고 또 작년까지는 우리 그 해외봉사단 선발 업무를 총괄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 프로페셔널 YP, 코디네이터, 다자협력 전문가 등등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고, 15년부터는 또 세계시민교육 강사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근영중학교에도 자주 제가 강의를 가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제가 지금 올해 이제 23년 정도 됐는데,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이제 코이카라는 이 세 글자를 빼면은 제 인생을 사실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으쓱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이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이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팬데믹을 전후로 이 해외봉사단 사업의 규모 자체가 10%대로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면서, 팬데믹 전까지는 한 21% 정도 예산 규모 측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인력도 감축이 되고, 그러면서, 과연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도 이따가 기회가 되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만, 해외봉사가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이러한 또는 자조적인 반성과, 거기에 대해서 또 애써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효과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가득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슬라이드가 길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꼭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이제 글로벌 인재 파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앞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의 이제 부제로서 말씀드렸던 누구의 빈곤을 이야기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만났던 이 개발협력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과 같이 나눴던 고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또 고민을 했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진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 보신 분들 계시죠? 무슨 지도일까요? 뭐 힌트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예, 헝거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세계 식량기구 프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게 라이브로 바뀌었죠. 그 전에는 2차원 그냥 평면으로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예, 언젠가부터 이게 이제 라이브로 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헝거맵이라고 해서 아니면 기아지도라고 검색을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래프처럼 뭔가 이제 그 나라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의 비율을, 국가 간 색깔로서만 단순히 표시를 했다면, 지금은 어떤 강수량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감염률이라든가 백신 보급률이라든가 분쟁의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그 얘기 즉슨 뭐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빈곤, 즉, 개발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에 다 연계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뭐 많은 이 실무자들이나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빈곤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 이제 이런 다양한 준위의 이제 빈곤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 70여 년이 됐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의 색깔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 것일까?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고 어떠한 부분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게 예산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거버넌스 문제일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이 우리나라의 청년들,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선진국의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네들의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익히 많이 보신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DG와 SDG, 만둣국과 순댓국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만둣국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SDG라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는 2030년, 사실상 2014년 이 즈음에 이제 그 2014년 8월인가요? 유엔 총회에서 우리 SDG가 이제 의결이 됐을 때 사실 뭔가 이제 복잡다단해지고 지표도 많아지고 뭔가 색깔이 좀 더 컬러풀해졌네,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MDG와 SDG에 대한 이런 비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상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뭔가 그렇다면 내가 같이 해왔고 지금 같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해외봉사단 사업,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다가갈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DG는 이미 망했죠, 그죠?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아니면 코로나 외적인 요인도 이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2030년 사실 어떻게 보면 SDG 이전으로 퇴색한 이런 지표들도 있다고 해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포스트 SDG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의인과 이야기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17개의 사각형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해봉사는 어떤 연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로서 조금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이 빈곤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평화봉사단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예. 이 사진을 제가 언제 찍었냐 하면 한 4년 전인가요? 예. 그 광화문 앞에 가면 이제 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됐던
미국 해외봉사단, 피스코라고 하죠. 피스코에 대한 활동 사진전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곳에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그 배너를 보고서 들어가서, 사실상 그간에 제가 뭔가 이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피스코는 1961년부터, 61년에 처음 생겼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총 2,000여 명의 미국 국적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교육, 보건교육,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81년에 철수할 때까지 한 2,000명, 한 1,800명의 봉사단원과 2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사진전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왜 해외봉사단을 파견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갈 것이고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발협력에 대해서 뭔가 우리 시작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은 뭐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주류 담론으로서 나오는 게 마샬 플랜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이 개발협력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당연히 제3세계 국가들이 신생국으로서 이렇게 독립을 할 때 그 독립에 대한 지원의 명목과 그리고 또 어떤 자본이나 그 다음에 또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뭔가 활용, 안 좋게 보면 착취,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개발협력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의 후속 조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US 피스코 그 본부를 방문을 해서 담당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처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뭔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제 평화봉사 단장에게 뭔가를 수여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 뚜렷하게 그곳에서는 나타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배경들이 이제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혜택과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뭐냐면, 그분들이 현지어로서 한국어를 배워서 현지어 학습을 했던 노트고 실질적으로 이제 임기를 만료를 했을 때 이 한국 이름으로 명지영이라는 이 미국 평화봉사단원이 이제 작별 편지를 이렇게 썼던 이런 기록들이 있죠. 되게 잘 썼죠. 그쵸? 저보다도 글씨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정확히는 27개월입니다. 예, 정확히는 27개월 동안 이제 활동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상상을 해보면서, 과연 저는 그러면은 해외봉사단 활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까? 앞으로 해외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과연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금 더 교훈적으로 뭔가 성공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평화봉사단은 전 세계 한 120여 개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파견 인원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제 미국 평화봉사단이 활동을 했고, 일부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국제 정세가 안 좋을 때에는 미국의 스파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120여 개국 중에 그 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평화봉사단원들을 다시 재초청하는 이런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필리핀 정부가 저를, 자국에서 활동했던 해외봉사단으로서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활동에 힘입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빈곤을 감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당신이 있었던 그 시간과, 10수년이 흘렸을 때, 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국가냐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국제교류재단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을 재초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뭔가 이제 뭐 유명 관광지도 보시지만 본인이 40년 전, 50년 전에 활동을 했던 그 기관으로 갑니다. 네, 가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미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을 다 졸업을 하셨고, 이미 뭐 아니면 장차관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뽐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신네들에게 또 감사를 직접 표현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었고, 팬데믹 때에는 사실상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마스크나 뭔가 이제 방역 물품, 그리고 감사의 편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미국에 있는 각 주소지로 다 국제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빈곤감소를 국제사회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대한 근현대사회의 발전상을 논함에 있어서 이 피스코의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해외봉사단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문건의 날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98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이미 당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을 해외에 보내서 해외에서의 뭔가 경험을 쌓고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는 이런 인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뭐, 여러분들 이제 국사 시간에나 보셨겠지만, 어쨌거나 86년도하고 88년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또 국제 수지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문헌에 따르면 이제 87년도에 처음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봉사단을 파견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이카가 생긴 게 1991년이거든요. 네. 코이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준비를 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도에 4개국 44명의 해외봉사단원들을 파견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했는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명동에 본부를 가지고 있죠. 네. 직제상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네, 사실상. 네. 그러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제기구입니까? 사실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거기서 인턴을 했거든요, 처음.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사실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제기구인가? 라고 하면은, 사실 답변을 굉장히 경계선상에서 이렇게 하시곤 해요. 국제기구의 한국 사무소. 라고 하지 국제기구의 직할 조직은 아닙니다. 다시 엄연히 얘기하면. 어쨌거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조직된 분들이 정부에서의 한국 해외봉사단 창설 계획에 대한 그 지침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디벨롭을 하고 사례 연구조사를 하고 현장 답사를 가고 이러면서 처음 지금의 이제 한국 해외봉사단의 근간을 잡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슬로건이나 이제 자격 요건 자체가 보시다시피 Korea Youth Volunteer입니다. 청년 해외봉사단이라고 해서 나이 제한도 있었어요. 40세 이하로.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코이카 설립에 대한 것들도 그렇지만 이 한국 해외봉사단에 대한 청년 해외봉사단에 대한 전체적인 모티브는 어디서 따왔냐면 일본 자이카에서 따왔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61년부터 일본은 65년부터 해외봉사단을 파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이카는 사실상 1974년에 생겼는데 자이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해외봉사단 파견을 시작을 하고 74년에 자이카가 생기면서 그걸 이관받아서 갔죠. 사실 코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이카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해외봉사단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1년 뒤에 코이카가 이제 91년 4월 1일 날 만우절날 거짓말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코이카가 설립된 이후에 이 사업을 이관을 받아서 지금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35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해외봉사단은 이런 발전상을 거쳐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40세 이하로 했던 것처럼 한국도 40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연령 제한을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도 이제 명시적으로 당연히 이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미성년자만 아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월드 프렌즈 코리아 WFK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브랜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파견됐던 해외 봉사단원들의 통합 브랜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09년에 이제 월드 프렌즈 코리아 브랜드가 이제 런칭이 됐고, 우리 팬데믹이 터졌을 때 사실상 이 국가 간의 교류가 제한이 되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인력 파견을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셧다운이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코이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제 해외 인력이 거의 2,000명이 넘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서 한 1,471명 정도가 한 달 사이에 일시에 귀국을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상 이벤트였고, 진짜 코이카에서 이거를 이제 당시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벌브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왜냐, 결론적으로는 단 한 명의 어떤 그 사망자나 뭔가 딱 한 명 감염이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14일 뒤에 격리 해제가 됐고, 그분 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정도로 그랬죠. 근데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오늘의 얘기하고 같이 좀 접목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봉사단원들은 빨리 철수를 해서 안전했는데, 그러면 현재 남겨진 우리 봉사단원들과 함께 했던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상 귀국했던 많은 우리 봉사단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자기가 진짜 한 1년 반 동안 거기에 살았는데 2시간 만에 짐을 싸야 된대요. 아니면은 이미 그 도시로 나가는 버스나 도로가 다 통제가 되고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기약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짐을 못 챙기고 진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서 거기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는 전혀 아쉽지 않은데, 거기에 같이 했던 학생들, 주민들과 단 한 번도 눈맞춤을 못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아쉬워하는 거죠. 어떤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또 코이카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리고 또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안전에 대한 또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신속한 의결을 통해서 철수를 했고, 20년 3월부터 저는 이제 인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 가서 나 혼자 격리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있어야 된다. 그게 언제까지? 4월 1일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약 한 3주 동안 인천에 한 270개 정도의 호텔의 객실을 잡아놓고, 공항으로 들어오는 이 단원들을 그 객실에 모시고서 2주 동안 삼시세끼 도시락을 공급하는 이런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야, 진짜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해외봉사단이 파견이 재개된 게 그 이듬해 12월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해외봉사단들이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고, 작년에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한 80% 정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80% 정도에 다시 회복이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뭔가 이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뭔가 그간의 성과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바로잡고 활용해야 될 것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히스토리를 가진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한 큰 변혁이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토리 중에 2009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가진 이제 통합 브랜드가, 이런 로고를 가진 통합 브랜드가 탄생을 한 거죠. 월드 프렌즈 코리아, 세계의 친구. 굳이 뭐 영문법상으로 저게 세계의 친구라고 한글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논쟁은 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어쨌거나 5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전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저기 하늘 위에서 찍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이 CI가 만들어졌어요. 가운데 있는 이제 빨간 거, 파란 거는 뭐 꽃술이라고도 하고요. 태양과 바다, 음과 양, 태극문양,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한 15년째 브랜드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코이카가 생기기 전에 유네스코에서 한국해외 청년봉사단이 처음 시작됐고, 코이카가 생기고서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은 코이카밖에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많은 정부 부처에서 짧게는 2주, 길게는 코이카처럼 2년,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해외봉사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각 개별 부처마다 특색과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과 함께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이 국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우리가 협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이 2009년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의 모든 브랜드에는 이 로고를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크게는 뭐 유니폼부터 모자부터 시작을 해서 텀블러에 볼펜에 메모지에 심지어 노트북 스티커까지 이렇게 지금 이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세 가지 목표는 미국의 그것과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봉사단 사업도 개발협력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모두가 5대2로 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이런 목적과 더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국민, 특히 청년층이 어떤 이 양국 간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 상호의 어떤 문화 이해나 어떤 이 문화 매개 교류의 측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자임함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발전과 그리고 또 이 성장, 그리고 또 그 경험을 국내에 환류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 규범으로서의, 그리고 또 ODA 중에서 해외봉사단 사업이 갖는 일종의 규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모든 선진국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정부 부처에 9개 시행기관에 16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처음에 이제 이른바 2009년에 월드 프렌즈 코리아 창립 멤버로서는 사실상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확장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파란색 음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온 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을 했고 제가 참여를 했던 프로그램이 맨 위에 있는 코이카 봉사단이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그리고 추가 1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정부 파견 해외 봉사단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갖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일종의 레거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 봉사단이라는 게 있고,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이제 다자협력 전문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UN 기구에 가서 내가 이제 일하는 이런 UN 기구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UNB 대학생 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년 중기 봉사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나중에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제 전 세계 해외봉사단 사업과 우리나라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코이카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빈곤 감소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코이카 예산 규모는 올해 이제 지출 기준으로 해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2조 원이면 사실 뭐 국토부나 이런 메이저급 정부 부처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정부 부처보다도 예산이 많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르는 그러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글로벌 인재 파견 사업은 7% 정도 됩니다. 팬데믹 전에는 물론 이제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6,5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상에서는 이제 구조적 조정이 있었던 거,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저렇게 39%나 되는 거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파견 사업은 올해 예산은 한 1,300억 정도 해서 전체 코이카 예산의 한 7% 정도 됩니다. 2조 원에 대한 규모가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ODA에 얼마나 되느냐?
예, 우리나라 정부 ODA가 한 6조 원 정도 되잖아요. 올해가. 그 중에 한 33% 정도를 코이카가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1,3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코이카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글로벌 인재 파견 사업을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월드 프렌즈 코리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목적에 기반을 해서,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빈곤 감소를 위한 이 SDG 달성을 위해서 이 해외봉사단 사업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해외봉사 활동을 통한 어떤 우수한 성과가 뭐냐,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좀 발굴이 필요하고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층에 대한 우리 그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헌과 또 일경험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좀 더 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또 중점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그 경험을 환류를 하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증가 추세에 있을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이 ODA 예산을 뒷받침하고 그만큼 사업이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인력들이거든요. 인적 자본을 확보함에 있어서 코이카도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경험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이 청년층의 일감의 향상을 위한 그리고 또 이제 개발협력 업계에 진입을 희망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경력사다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3단계의 경력사다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참여를 했고 지금 또 관리하고 있는 해외봉사단 사업이나 UMB 대학생 봉사단 아니면 영 프로페셔널 YP라고 그러죠. 이 사업은 지금 경력사다리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개발협력에 대한 어떤 입문과 일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보다 더 현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섹터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조금 더 심화된 경험을 하고 내가 직접 사업을 관리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코디네이터나 다자협력 전문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착의 단계로서 직접적으로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건, 교육, 농림수산, ICT 등 다양한 이제 섹터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력사다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소개드렸던 월드 프렌즈 코리아 브랜드 중에서 코이카가 지형하는 사업만 제가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 사업은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해외봉사단 사업과 개발협력 인재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봉사단은 그야말로 현지 주민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밀착을 해서 내가 그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를 하면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그네들의 또 어떤 이제 가치관과 그다음 문화를 배워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환류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협력 인재는 그야말로 이 개발협력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디기 위한 아니면 경력사도 2단계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이 개발협력 업무에 대한 실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행정가로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이 인디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봉사단하고 YP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라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상 뭐가 더 낫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내가 앞으로의 이 개발협력에 대해서 아니면 ODA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좀 두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2개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에 있는가라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업계에서 저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선후배님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 프로그램들을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뭘로 이제 시작을 할까? 만약에 이 업계에 이제 발을 디디고자 한다면 내가 뭘로 시작을 할까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디 가서 뭘 하는데 과연 뭐가 더 쉬울까라는 생각에서 접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가 더 재밌을까 아니면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각 개인의 이제 가치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각자 하는 일이 뭘까라는 것은 이제 유튜브에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쳐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현장 인터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 인터뷰를 했던 인터뷰 후기, 팁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내가 지금 나는 뭐 국제학부도 아니고 나는 국제관학에 대한 전공은 아니지만 사실상 뭔가 다양한 어떤 분야의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사실상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모든 전공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00이면 100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전공이 이 개발협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일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사실상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지금 저희 실에 이제 10명이 있고 지금 이제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전공을 물어보면은 다 그럼 개발 뭐 정치외교나 개발학을 전공이냐 아닙니다. 저부터도 아니잖아요. 공돌이 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영역에, 이 생태계에 처음 입문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내가 전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해외봉사단의 활동 분야를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을 전공하신 분, 아니면은 뭐 작물 재배라든가 ICT라든가 양자 역학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 5개의 분야에 어디에도 다 접목이 되고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반드시 뭔가 이제 우리 모두가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비아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이 업계에 대해서 발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그게 YP든 해외봉사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해외봉사단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궁금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설문지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응답해 줄래? 라고서 했더니 사실상 한 800여 명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굳이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제 해외봉사단 일을 시작을 하면서 해외봉사단원들에 대한 교육과 파견에 대한 걸 하면서 제가 한 12,00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금까지 한 2만 명 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그래도 제가 한솥밥을 한 달 이상 먹었던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해외봉사단원 활동이 뭐가 좋은데? 라는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저는 여기에서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은 바로 여기에 그 4번째에 있는 이거였어요. 바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아주 처절하게 겪을 수 있다는 거. 네, 이거였습니다. 진짜. 이거는 사실상 국내에 있는 그 수많은 자기개발서를 보고 명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도 사실상 웬만해서는 어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봉사단 활동 2년 동안에 나 혼자서 부딪히고 깨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걸 통해서 그냥 19번 울고 한 번은 웃게 되더라도 그 한 번 웃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은 진짜 이거였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그 선후배 해외봉사단 활동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역 전문가로서의 이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많이 해주셨죠. 여기 이제 프랑스어를 전공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아는 외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4년 동안 학부에서 불어불문학과 이제 그 제자로서 가르쳤던 제자보다 세네갈 가서 2년 동안 코이카 해외봉사단 하신 분이 불어를 훨씬 잘한다고.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그게 표준말이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걸 떠나서 저는 불어를 배워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해외봉사단은 살아남으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20여 년이 지난 제가 따갈로그를 아직도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누군가 하는 얘기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해외봉사단 활동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지역 전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해외봉사단 활동 경험은 분명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 뭐 이제 세계 시민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부분 사실 저는 제가 봉사단 활동을 할 때 그 기관에 이따가 요거는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예. 자,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벌써 50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만큼 기여를 했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해외봉사단 활동이고 또 해외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과 그 다음에 직접 또 세부 활동 분야, 또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생각했던 이 해외봉사단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해외봉사단 활동 자체가 이 17개의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긴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2014년에 이제 어떤 SDG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어떤 협의 보고서의 일환으로 이제 봉사단 활동, 이 자원봉사는 SDG 이행에 굉장히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개발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주시기도 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고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입문으로서 이제 해외봉사단 활동 외에 해외봉사 활동은 당연한 거고 해외봉사 활동 외에 내가 ODA 실무 행정 경험을 한번 쌓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내가 강의실에서 교수님한테만 들었던 ODA에 대한 실행체계, 무상과 유상, 양자와 다자 뭐 등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그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거고 실제 내가 이 사업 현장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보고서도 써보고 뭔가 회계관리도 해보고 이런 행사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국내에서, 하나는 해외에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국내에서는 일단은 내가 이제 내 주민번호를 가지고 평생 한 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7개월 한 번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 이 ODA 사업을 하는 다양한 어떤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비영리기관, NGO라든가 등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국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1회 한해서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YP고 해외 Y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 플러스 6개월 최장 1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코이카 해외사무소, 코이카 해외사무소는 지금도 47개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47개국에 있는 코이카 해외사무소 혹은 대사관에서 ODA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소마다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연수 아니면 해외봉사단 사업 아니면 다양한 평가와 이제 기획 홍보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Y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사무소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이런 업무들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은 이제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역은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급 외에 이제 현지에서의 주택 임차료, 그 다음에 오고 가는 항공료,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등등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YP는 국내나 해외나 모두 1년에 2번 선발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외 YP 한번 하고 국내 YP 한번 할래 가능하고요. 반대도 가능하고 대신에 해외 2번, 국내 2번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 한 번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UMB 대학생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이카가 UMB 본부 저기 독일 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펀딩을 할 때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일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UN 발런티어 프로그램은 197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위가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봉사단이라고 해서 UN 발런티어 프로그램 중에 유니버시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외교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코이카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016년부터 지금 현재 이제 9년째 이루고 있고 약 200명 이상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각 UN 기구들에 가서 필드 유닛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이나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YP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요 자체가 뭔가 이제 뭐 평가, 기획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홍보, 마케팅, 뭐 이런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전공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파견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UMB는 코이카에서 펀딩을 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TO를 잡아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발을 하고 채용을 하고 뭐 비행기를 언제 타고 뭔가 그런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코이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유엔기구와 지원자 각 개개인이 1대1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다음 이제 경력사들 2단계로서 다자협력 전문가, KMCO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국제기구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170명 정도가 파견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이제 그 직급은 P1에서 P5까지 이렇게 있는데, 한 P2, P3 정도에,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직급으로 이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분들이, 어떠한 사다리를 가지고 계시냐면,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지, 물론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은, 한번 상상의 나래를 이제 그려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처음 이제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YP 프로그램이 2013년부터 생기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국내 YP 같은 경우에는 4,1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고 계속해서 더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봉사단이나 YP로 이 사업을 처음 이제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이제 코디네이터 혹은 코이카 공채를 생각을 하시죠. 분들이. 그래서 사실 언젠가부터 코이카 공채, 지금 올해는 코이카가 이제 39명을 채용을 하거든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언젠가부터 공채로 이제 들어오시는 신입 직원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한 80%,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인사실 근무는 아니어서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말씀드리면 80% 이상이 다 YP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그게 YP 활동을 하는 게 코이카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봉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단 활동도 가점을 받아요. 똑같이. 하지만 이제 YP 프로그램의 하나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거죠. 내부에서 오고 가는 코이카의 사업 동향과 자료와, 물론 이거는 대부분이 다 오픈의 자료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코이카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변화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다 빨리, 보다 또 정확히 적기에
그리고 또 보다 풍부하게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단이나 특히 YP로 이제 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혹은 공채. 근데 공채가 이제 굉장히 그 경쟁률이 서류전형 경쟁률이 몇백 대 1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되면 나는 좀 한 단계 그럼 거쳐서 코디네이터 거쳐서 KMCO 이렇게 가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코이카 글로벌 인재 사업본부에서 이제 위에 3개는 봉사단, 밑에 5개는 제가 맡고 있는 이제 개발협력 인재 사업 이렇게 되는데 올해 이제 전체적인 선발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에 있으니까 4월 말경에 UMB 대학생 봉사단 광고가 나갈 거예요. 예, 요거는 1년에 한 번 선발합니다. 예, 그래서 한 30명 내외로 해서 TO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커리어 패스를 보면 UMB 다녀와서 지금 현재 국제기구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KMCO 다녀와서 지금 현재 이제 모 국가의 그 국제기구의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제 커리어 패스를 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YP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YP는 3월에 선발을 이제 한번 했으니까 지금 8월경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국내 YP는 6월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선발이 들어갈 거고요. YP 같은 경우는 그렇고 청년 중기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5개월 한 학기 동안 다녀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반 봉사단과는 다르게 청년 중기 봉사단은 나 혼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3명에서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특정 지역의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같이 협업하는 단계에서 협업하는 이런 모습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역할과 그리고 또 재능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반드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청년 중기 봉사단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상 어떠한 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업계에 발을 디디느냐는 사실상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망설임보다는 그냥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을 디뎌놓고 그 공간에 나를 갖다 놔보세요. 그리고 나서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간에 한번 내가 그 공간 속에서 나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지켜보는 시간으로 가져도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결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연으로서 이제 처음 준비를 한 이런 내용들이고요. 일단 이 해외봉사와 개발협력이라는 이런 주제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이런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부제로 이야기를 했던 누구의 빈곤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또 추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봉사와 국제개발협력 누구의 빈곤을 이야기하는가 15차 인디코드 특강은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의 김상우 실장님이 가장 우리 청년들이 특히나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강의를 해 주셨어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고 실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는 행사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가장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상우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